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영수회담, 실무회담, 실무협의 그 단계부터 좀 난항이 이어졌죠.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자. 의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문제다. 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실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하자 입장을 좀 유보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일단 듣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칼자루를 슬쩍 준 거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서로 돌파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가령 그 192석이라는 범야권 전체가 192석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낸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답답하게 이기는 것은 시시각각 목을 쪼여오는 사법리스크입니다. 이건 그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윤석열 대표는 뭐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이번 주도 약간 뭐 올랐다 하지만 갤럽에서 표현하기로는 반올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1%포인트 올랐죠.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온 걸 보면 그동안에 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17개월 만에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금 소통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늘리는 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1차 그 사전 조율, 2차 또 사전 조율, 그 정무수석과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나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바로 한국문서예요. 한국문서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25만 원 그 민생회복 그 지원금 그거 무조건 도장 찍어라.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사과를 해라는 건데 처음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사과를 하라는 것이 뭐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뭐 이런 데 대한 사과로 알려지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여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권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완전히 무릎 꿇고 빌으라는 거예요. 그 한국 문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지만 최상병 특검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특검이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김건희 특검 이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 다 듣겠다. 뭐 어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40분 만에 계속 결렬이 됐는데 다 듣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한발더 나가다가는 이것이 결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렬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 역풍이 좀 불 수도 있죠.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 가령 윤석열 대표는 말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뭐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뭐 여당 쪽에는 뭐 나경원 대표,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은 다 같은 팬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팬덤이 형성이 돼요.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그게 없으면 큰 정치인이 되기 좀 어렵죠. 예, 팬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공통점은 그게 아니에요. 팬덤보다 정확히 2배가 넘는 반대파가 있다. 말하자면 안티. 예, 안티가 있다. 예.
그건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 팬클럽에 가면 조금만 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평론가들이 있으면 거기서 완전 몰매를 맞아요. 응? 이 힘표현자가 말이에요. 뭐 어쩌고 하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팬클럽보다 2배, 3배 되는 안티가 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매사 정치인들은 뭔가 하면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면 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자기의 이제 어떤 팬덤을 보면 늘 기분이 좋겠지만 늘 이분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법 리스크에다가 늘 가세를 하고 있는 반대파들입니다. 왜 이재명을 잡아가두지 않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이 네. 거의 이게 자기를 지지하는 네, 팬덤이 네. 떠드는 것보다 거의 2배, 3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영수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한국 문제 조인을 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의전 만들지 않고 그냥 네네. 나가겠다. 자, 그러면 영수회담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말만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것은 이미 네네. 의견가 대충 나와서 25만 예. 원은 절반 정도는 합의를 할 거다. 이 얘기는 벌써 나왔거든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만나겠다.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 하니까 바로 또 합의가 돼서 조금 전에 확정이 예. 됐습니다. 다음 주 29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결국 열리는데 좀 걱정되는 건 주말 동안에 뭔가 또 물밑 조율을 하다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열리긴 열리겠죠. 물밑 조율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할 말은 다 이미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25만 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 네네. 이것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특검, 최상병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건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그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다 받아라. 그거 해봤자 나올 게 별로 없다. 아마 조선일보 칼럼도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해봤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특검을 해봤자 크게 나올 문제가 없다. 대신에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 뭔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순간에 민주당도 앞으로 김혜경 특검, 김정숙 특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을 하면 그럼 무슨 명분으로 거절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서 사망사고를 경찰 수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는 늘 잠복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수사 외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타깃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나 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두 분이 이제 월요일에 만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 환영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서 답 찾아간다는 기대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멋진 만남, 통 큰 만남.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전 의제 조율이 없으면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내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봐서 잘 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그런 발언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적,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준석 당선인이 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예.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원외 당대표였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용산에 가서 뭐 오찬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만찬을 아마 한 적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두고 지금 여야의 영수회담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 윤재욱 대표는 좀 빼있는 말을 했어요. 대통령제니까 가령 사실은 나도 거기 끼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뭐 어쨌든 지금 어제를 놓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지금까지 두 분이나 사전 모임이 깨져버렸으니까, 뭐 별 성과없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어제도 좋다, 난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이제 어제 조율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가서 할 얘기를 다 하겠다 이랬으니까, 아마 오히려 나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미국식 협치라고 해야 합니까? 미국은 이런 게 거의 뭐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매일 아침에 미국 대통령은 뭐 거의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할 때 그 야당 이 의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는 거,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게 그 일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어제를 누가 조율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약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그리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야, 내가 지금 이런 법안을 구상 중인데 이거 당론 이 파티 플랫폼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협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대통령이 수치를 쫙 늘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많은 이제 반대파들이 그런데 다 설득을 당해버리죠. 그 레이건 때 그게 가장 심했다고 그래요. 그 레이건도 그랬고 클린턴도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의 협치를 했고. 어쨌든 지금 뭐 영수회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빈강정일 수도 있고, 과거에도 어떤 성공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측이 특히나 이번에는 일단 만나지만 어떤 손에 쥐는 성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래요. 영수회담이라면 지금 여권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제라는 그리고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로 딱 보아서 여권은 대통령이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야권의 최고 권력자다. 그래서 둘이가 만나니까 영수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나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갖고 의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하나의 결론을 내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의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을 여당의 1번 당원을 떠나서 일종의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변호사님, 그게 예전 개념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할 때 그때 개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그런 개념 그렇죠. 아니겠어요? 감권 통치다, 뭐 이랬던 시절이죠. 군사정권이다. 뭐 이럴 때 거의 대통령이 모든 심지어 뭐 공천할 때는 이 사무총장이 공천 명단을 들고 올라가서 대통령의 결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문자 그대로 야당 총재를 만나면 가령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야당 대표가 민중당 시절이죠. 만나면 그때 그게 첫 번째 영수회담이었다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여야 영수회담 이렇게 시커먼 활자로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반민주적인 일이고, 오히려 이건 여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로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난 이번에 듣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의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서로 토론을 하고 주고받기를 한다면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윤 대통령이 나는 되는 입장이다. 뭐든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네. 또 그걸 우리 범여권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난 그건 아주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상 그거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랑 두 분이 만나서 뭐 꼬량주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저희는 뭐였을까요? 한 잔이 아니라 신문에 처음에 그 두 분이 만찬을 하기 전에 예. 그 뭐 100분짜리 두 만찬이라고 병. 합니까? 예, 만찬을 하기 전에 사진은 아주 그냥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는데 두 분이 그 한 잔 한 뒤에 찍은 사진 아주 불쾌하게 오른 네. 그런 얼굴이 그러고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언론에다 배포가 다 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을 품에 안아야 될 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경쟁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제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최고형이 거의 무기징역인 그 혐의가 거의 절비하단 말이에요. 그 10개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1년 반 뒤면 이제 다음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나는 무사히 가야 된다. 이걸 장담을 못하는 것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면요. 2, 3심 판결은요. 그렇게 길게 끌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조국 그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이 그 있는데 3심은 법률심인데 이걸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부에서 대부분은 법률심이고 특별히 이 사건에는 그 입시 비리 같은 이런 사건에는 특별히 법률적인 논점이 없다. 그런데 왜 2심 승부를 하면서 네.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느냐? 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명분으로 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의문을 많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도 지금 사실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예. 어쩌면 뭐 6월 그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어쩌면 뭐 대부분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 동병상련이에요. 두 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그 말은 자기도 일정 부분 나도 여기에 뭐 권한이 있다. 발언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예. 싹 잘랐어요. 아직 22대 국회 예. 시작도 안 했다. 예. 당신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예. 일을 해서 아주 뭐 망신을 준 셈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는 문자 그대로 명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170 뭐 이석을 떠나가지고 이 192석을 만든 이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힘이 훨씬 더 예, 실리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놓고 사실 주고받기는 싫은 거예요. 하지만 동병상련에다 한편으로 품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야만 자기가 지도자의 그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건데 아마 두 사람이 얼마나 격이 없이 그 독주를 마셨으면 얼굴이 그렇게 푹하게 오른 모습으로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간에 그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나는 좋은 풍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건 있어요. 전 세계 문명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당선자 중에 13명입니다. 예. 13명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2년형이 확정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그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혁신입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이 이제 22대 예. 시작하는데 끌어 모아서 소위 영끌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과 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나는 약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요. 가령 조국 혁신당에 가담을 할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과거 DJ가 그 자민련에 의원을 꽂은 것처럼 의원을 꽂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8명이나 꽂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나 방법이 있죠. 가령 그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뭐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확 낮춰버리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당장 이제 원내대표도 만들고 교섭단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일단 22대 국회 1호 법안,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약을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이게 민주당이 가령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이 특검은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네. 과거에는 특검을 하면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부터 언젠가 민주당이 이제 특검은 그냥 밀어붙이는 정치적 공격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 또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최상병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으로 원 구성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징약적 공격 방법이니까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늘 그 평론을 해왔는데 요새 제 생각은 그건 특검법 주장하면 다 받자. 네. 왜 그런가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다. 특검을 해서 나오는 결론이 없다면 가령 공수처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아마 공수처법 그때 할 때 위장 탈당을 했죠. 온갖 일들을 다 벌여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소를 한 건 한 건입니까? 한 게 없어요. 유명무실하죠. 예,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공수처장이 3개월째 지금 없죠.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조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특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령 민주당이 이런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가령 최상병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더라.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했다. 근데 그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 이랬다면 나중에요.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로 그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간 것은요. 예. 이거는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시기는 윤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뭐 여러 법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는 특검 등등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바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인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 시작되면 전반기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경합하는 모양새 6선의 추미애, 조정식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인데 이제 명심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립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 세 분이요.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난 정성호 의원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그분은 참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부분이 늘 있다고 저는 봐왔는데. 한 발 좀 뒤에 물러서 있는 분이잖아요, 원래.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 그분까지 이번에 가담을 해가지고 기계적 중립은 없다. 네.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기계적 중립은 없다. 물론 추미애 그 당선인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계적 중립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그 추구하는 길을
우리는 가겠다. 다수당이 추구하는 길을 가겠다.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있어요. 이게 국회의장의 비선이 되는 그 순간 탈당을 하잖아요. 탈당을 해야만 합니다. 국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회의장은 모든 것을 떠나서 첫 번째 중립의 위치에 있어서 의회를 운영을 해달라. 의회를 지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분 세 분이 하나같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러면서 선명성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명성 경쟁이 통하는 곳이 어디냐? 과거에는 대중이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가리 전당대회를 하면요. 이 일반인 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막 이 선명성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유일당이 딱 되어버리니까 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먹혔던 거고요, 이번에.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국 그때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3년은 길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게 먹혔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명성 경쟁을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22대 국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세 분의 말대로 기계적 중립은 웃기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진 채로 국회의장이 된다면요.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로는 세 분 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셈이 되어버린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국회의장은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분이 과거에 거쳐온 정치적 이력은 어떨 값에 일단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에 정말 지켜야 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가져야 될 가치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 지금 운동을 하면서 나는 기계적 중립은 못 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나는 스스로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국회의장 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야 간 협치는 또 22대 국회 물 건너가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리 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이 정계 개편, 이 정치정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예단을 하죠. 내 임기 1년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시도를 하겠다. 혹은 뭐 내각제 개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벌써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주 중대한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고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방향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속 훈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오늘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꽃과 봄 내음이 가득한 현장 직접 연결해 보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전아린 캐스터. 네,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위를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 있네요. 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야생화를 비롯한 토종꽃, 또 때이른 장미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마침 이곳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동환입니다. 네, 시장님,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예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일산 호수공원의 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와 장미원을 포함해서 총 면적 24만 평방미터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행사 기간도 5일 늘어난 17일간 개최됩니다. 커진 규모만큼 다채로운 꽃 전시와 이벤트로 더욱 풍부하고 새로워진 꽃박람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기대가 커지는데요. 혹시 이 시민분들께 놓치지 마시라고 추천하는 볼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 환경과 꽃을 주제로 한 이번 꽃박람회는 가장 큰 볼거리는 9개 테마로 구성된 야외 정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 환경 정원에 있는
길이 20m, 폭 10m의 대형 꽃등고래와 제두루미 조형물은 관람객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최정상급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세계 작가 정원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가 화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꽃박람회는 꽃과 식물을 전시하는 축제를 넘어 관광, 비즈니스, 무역 상담이 함께하는 특화된 박람회로 세계 화훼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 명의 방문객, 1,4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로 고양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꽃박람회도 우리 고양시는 물론 대한민국 화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적 클래스의 박람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꽃과 예술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꽃 박람회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입장권에서 3,0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국제꽃 박람회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오전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 관리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축소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임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오늘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4%뿐 아니라 전문가 전망치인 2.4%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지표가 소비와 수출, 주 정부 지출의 둔화를 주로 반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3.4% 상승하며 전분기에 기록한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메가박스 성수, 목동, 스타필드 하남 수원 등 4개 지점에서 비스포크 AR 콤보와 비스포크 AR 스팀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을 선보입니다. 히어로 영화 컨셉트에 세상에 없던 그들이 온다 팀 AI 팝업을 열고 두 제품이 생활 속 골칫거리인 빨래와 청소를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소개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스탬프 투어를 마친 고객에게는 비스포크 AI 가전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합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어제 하나생명 본사를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혁신과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한화가 베트남 생부사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 은행업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러한 성과는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그레이트 챌린저로서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사내 카페에서 일하는 청각장애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하고 자신을 보기 위해 로비에 모인 200여 명의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팟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증은 지난 17일부터 9일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스팟과 택배를 배송지에 내리면 스팟이 적재함에 택배를 싣고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실제 배송 환경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데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스트마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쏘카는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이 선보인 월 정기 주차권 판매량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월 평균 약 3,500건 팔렸던 월 정기 주차권은 올해 1분기에 평균 7천여 건의 판매량을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해당 상품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와 요일에 맞춰 주차장 검색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말 너무도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 말이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옥의 24시간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폭행의 수위, 그 치욕스러움이 정말 너무도 끔찍하던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난 21일 그 안산시 상록구 소재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여자친구 집에서 이 40대 남성 A씨가 그 30대 B씨를 나체 상태로 묶고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 무릎을 꿇린 뒤 촬영을 하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이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 휴대전화에 그 있는 그 남성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성적 대화를 나누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또 성폭행을 한 그런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은 24시간 가량 그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범행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감금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에 있어서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강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이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사항을 그 고려하건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는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다른 남성과 그 이 여성의 휴대폰에 안에 있는 다른 남성이라 그러는데 직접 전화를 하게끔 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고 난 이후에 성폭행을 한 것으로 미뤄봐서 아마 이제 편집성 성격 그리고 이제 성적 가학증 또 변형된 절시 음욕증 등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그 성적 도착 성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교제하고 있는 또는 교제했었던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 참 우리 사회의 무거운 단면,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는데 참 당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 법광정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법원 판단이 최근에 나온 거, 거기에 또 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지난해 이제 9월 춘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라고 의심을 해서 그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이제 광대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서 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한 것을 종합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제 석방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유사한 사건이 지난해 9월에 그 광주에 있는 한 도로에서 그 차 안에서 여성의 이제 그 여자친구인데요.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고의로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뒤에 이 여성이 자기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시간 동안 감금했던 남성이 1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민법감정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형량이 나왔는데 그래서 안전이별 뭐 이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건의 세세한 정황과 뭐 실체, 팩트를 놓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글쎄요, 우리 법이 좀 더 강경해지고 단호해지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별범죄 또는 교제범죄, 뭐 연인간 폭력 다양하게 용어들이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피해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그 가족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 심각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이전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뭐 법원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감정 그리고 이제 그 판결과에 있어서의 현실적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모두가 알고 있는 흉악 범죄자들의 최근 재판 근황을 한번 짚어보죠.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이름, 얼굴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 범죄자들의 얼굴은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서 더 화가 납니다. 먼저 분당의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한 1심이 본인이 형량이 말이 안 된다. 항소한 게 지난 2월입니다. 근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금 이제 분당 서현역 그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이 최원정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는 최원정이 측에서는 항소를 했죠. 이번에 이제 항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립법무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감정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최원정 같은 경우는 중증 조현병에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그 당시에 사물 변변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형을 갖다 감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81년도에 그 조디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그 여자 배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던 존 힌클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정신 이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치료 감호를 받다가 41년이 지난 2016년에 석방된 예를 들었거든요. 즉 장기적인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료 감호를 해달라 또는 형을 감경해달라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재판 중 이 장면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재판부에서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천연덕스럽게 네 이렇게 답했다고요.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용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구치소 생활에 문제가 없냐라니까 아주 씩씩하게 예라고 대답을 해서 이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뭐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 최원종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범행하기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심신미약 감형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 중증 조현병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본인의 어떤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거나 또는 그 죄를 감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측은 무기징역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을 주장하고 있죠.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이 구형된 등산로 살인 사건이죠. 최윤종에게도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
등산로 살해 최윤종,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 자,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 글쎄요, 저 살인범이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화가 났는데 이 말 속에 좀 진짜 명복을 비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원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뭐 송치되는 그 과정이나 또는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주의를 둘러본다든지 또 뭐 심지어는 약간 웃음 띤 얼굴로 기죽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분노를 샀었죠. 그리고 이제 뭐 반성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쓰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장짜리를 하나 딱 내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인간이 자기 입으로 어떤 얘기를 뭐 못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 최윤종이가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하는 얘기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절규. 뭐 최윤종 사건에서도 또렷했죠. 최윤종은 경찰이 무언가를 찾아내면 이제 그제서야 인정을 했고 또 그의 피해자의 가족들,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회사도 다니고 별일 없이 아주 잘 산다는 거 아니었어요? 피해자 오빠가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과연 뭐 그 가해자 가족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최원종 사건 그 피해자의 오빠가 지금 이제 그 쓴 걸 보면 이 최원종이라는 자가 탈영으로 군대에서 그 강제전역을 당한 뒤에 10년 동안 집에서 게임을 하는 저런 자에 의해서 나의 동생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이 원망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늘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충격을 줬었죠.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이제 한 초등학교 그 30대 교사인데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그 피해자 3명에 대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전송받아서 소지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사실은 2020년이 아니고 2012년부터 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발견이 돼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124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성착취물도 19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실제 이제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을 이제 그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피해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했지만은 상고 기각이 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는데 그 변명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그 28일에 경기도 부천 소재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그 교사가 실제로 이제 군 복무 대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몰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이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썰렁한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불러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불법 촬영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몰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음으로써 죗값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사진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사실은 이거 찍어서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저 혼자 봤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해당되는 교사는 불안해서 병가를 낸 상태고요. 경찰은 이 그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지금 추가적인 그 피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사의 사회복무요원에 이번엔 학생인데 학교에서 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서 적발된 학생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과연 또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느냐.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주 소재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교직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그 피해 교사가 바로 옆 칸에 숨어 있던 그 학생을 적발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도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제 소년부에 송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도찰 같은 경우가 10대 소년들이 7년 새에 약 3배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새에 이 관련 범죄와 연관해서 촉법 소년이 132%가 증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비행이라든가 또는 그 범죄 행동이 점차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알찬 뉴스로 찾아오죠.